엄마, 손에서 생선 비린내 난다고. 제발 내 친구들한테 가까이 가지 마. 그리고 오늘 온 사람들한테 시장 얘기 절대 하지 마. 그날 제 칠순 잔치가 열리던 호텔 연회장에서 저는 그 말을 들었지요. 꽃으로 장식된 테이블, 수백만 원짜리 코스 요리, 살면서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딸은 제 손을 잡는 대신 제 냄새를 지적했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지요. 자식 앞에서 작아지는 것, 그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경순, 올해로 70살이 되었지요. 평생 바늘 하나 쥐고 살아온 여자입니다. 32의 남편과 헤어지고 두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시장 귀퉁이에 자리를 잡았지요. 소매를 줄이고 단추를 달고 해진 안감을 덧대며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손이 짓물러지면 소독약을 바르고 다시 바늘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을 때 저는 작은 맞춤 샘플실을 열었지요. 시장 사람들은 저를 바늘 귀신이라 불렀습니다. 칭찬이었지요. 제 생에 받은 가장 자랑스러운 별명이었습니다. 그 바늘 끝에서 성진이의 의대 등록금이 나왔습니다. 희주의 유학 비용이 나왔지요. 방학마다 학원비가 올라도 겨울마다 난방비가 밀려도 저는 바늘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마디가 굽어가는 동안 자식들은 반듯하게 자랐지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 몫이라고 믿었지요. 자식의 성공이 곧 내 성공이라고 그렇게 살아온 세대였으니까요. 잔치 자리에 들어서던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성진이 병원 사람들, 희주 회사 사람들, 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요. 제가 아는 얼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칠순 잔치였는데 정작 저는 그 자리에서 가장 낯선 사람이었지요. 성진이는 저를 이쪽 저쪽으로 데리고 다니며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관계자들에게 저를 이렇게 소개했지요. 저희 어머니는 오랫동안 교직에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웃었습니다. 뭐라 말하지 못했지요. 시장에서 바느질로 자식을 키웠다는 사실이 그토록 감춰야 할 일이었는지 그 순간에도 저는 제대로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웠던 일이 누군가에게는 숨겨야 할 일이었던 것이지요. 잔치가 무르익을수록 저는 점점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자식들은 손님들과 이야기꽃을 피웠고 저는 혼자 테이블 끝에 앉아 음식을 바라봤지요. 제 칠순 잔치였는데 정작 저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손주 녀석이 잠깐 옆에 왔다가도 희주가 눈짓을 하면 금세 자리를 피했지요. 저는 그날 연회장에서 가장 화려한 공간 안에 있었지만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나던 밤 성진이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지요. 아파트 명의 이전 서류였습니다. 저는 서운함을 삼키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식이 원한다면 주어야지. 그게 부모 아니겠느냐고 스스로를 달랬지요. 도장을 찍는 손이 조금 떨렸지만 성진이는 보지 못했지요. 이미 서류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도장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오래 귓가에 남았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이 도시에서 바늘을 쥐고 살았는데 그날 밤 이 도시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식을 위해 바늘을 쥐었고 자식을 위해 손마디가 굽었고 자식을 위해 이름을 숨겼는데 정작 잔치 자리에서 저는 장식품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지요. 저는 집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성진이가 서류를 내밀던 순간부터
저는 무언가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지요. 성진이와 나눈 대화, 희주가 했던 말들, 날짜와 내용을 하나씩 메모장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언젠가 이것들이 필요한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지요.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었고, 동시에 무언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지요. 자식들도, 그리고 어쩌면 저 자신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경순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시간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지요. 칠순 잔치가 끝난 뒤로 2달이 흘렀습니다. 아파트 명의는 이미 성진이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즈음 무릎 수술을 앞두고 있었지요. 혼자 버티기엔 계단이 너무 가팔랐고 밥을 차려 먹기엔 손목이 너무 시렸습니다. 며칠만 아이들 곁에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성진이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술 전후로 잠깐 신세 좀 지겠다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성진이는 병원 일이 바쁘다고 했지요. 희주는 애들 학교 문제로 정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미루고 있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그래도 모른 척 했습니다. 자식들이 바쁜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지요. 그것도 습관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의 사정을 먼저 헤아리는 것, 그게 몸에 배어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저녁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수술 날짜가 다음 주로 잡혔으니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지요.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집 앞에 도착해 배를 누르려는데 안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진이 목소리였지요.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지 희주 목소리까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벽이 얇은 오래된 아파트였지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들어서는 안 될 말인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엄마 진명에 가져왔으니까 이제 요양원에 보내드리자. 우리가 번갈아 모시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잖아. 솔직히 나도 애들 학교에 회사에 엄마까지 챙기기엔 벅차. 요양원이 오히려 엄마한테도 낫지 않겠어. 거기서 또래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외롭지도 않을 거고. 근데 나머지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할 거야? 그것도 미리 해두는 게 낫지 않아? 그건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자. 일단 요양원 입소 날짜 맞추는 게 먼저야. 머릿속이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지요. 다만 한 가지 생각만이 계속 두드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그 바늘을 잡았던가 하고요. 성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던 날, 희주가 첫 상장을 받아왔던 날, 그 기쁨들이 하나씩 떠올랐다가 사라졌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코트 주머니 안을 더듬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처와 말다툼이 생길 때를 대비해 오래전부터 갖고 다니던 낡은 녹음기였지요. 습관처럼 늘 챙기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지요. 발걸음을 돌려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몰랐지요. 손에는 녹음기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요양원 입소 안내 서류가 우편으로 날아왔지요. 성진이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이미 입소 날짜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 남은 날들이 결정되어 있었지요. 봉투 안에는 시설 안내 책자도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노인들은 하나같이 창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거기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상주해.
엄마 건강 생각해서 알아본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는 말이 어쩌면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자식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랍을 열었습니다. 녹음기를 꺼내 이어폰을 꽂고 그날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지요. 자식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듣는 내내 손이 떨렸지요.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짜, 장소, 대화 내용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잔치날부터 오늘까지 기억나는 것들을 모두 기록했지요. 이경순. 바늘 귀신이라 불리던 여자, 시장 귀퉁이에서 혼자 두 아이를 세운 여자, 그 이름이 손끝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늙고 병든 노인인 줄만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경순이 평생 거래를 해온 여자라는 것을, 말보다 기록이 중요하다는 것을 뼛속 깊이 알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움직여야 할 시간이었지요. 이경순이 다시 바늘을 쥐어야 할 시간, 이번에는 실이 아닌 다른 것으로 꿰매야 할 시간이었지요. 요양원 입소 날짜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진이는 이미 제 짐을 어떻게 정리할지 희주와 의논하고 있었고, 성진이는 제 옷가지를 박스에 담아도 되겠냐고 물어왔습니다. 물어보는 형식이었지만 사실 묻는 것이 아니었지요. 이미 결정된 일을 통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흘.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자꾸 울렸지요. 이대로라면 정말 끝이었습니다. 짐을 싸고 문을 잠그고 누군가가 정해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이경순이라는 이름은 그 문 너머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먼저 성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양원은 싫다고, 아직 혼자 살 수 있다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지요. 자식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걱정돼서 하는 거잖아. 왜 이렇게 자식 마음을 몰라줘? 걱정이라는 말이 이렇게 날카로울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지요. 저는 전화를 끊고 희주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희주는 아이의 말을 자르며 말했지요. 엄마가 혼자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 이게 다 엄마를 위한 거야. 자식들의 말은 하나같이 저를 위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 어디에도 제 목소리가 들어갈 자리는 없었지요. 저를 위한다면서 정작 제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인을 통해 법률 상담소를 찾아가 보았지요. 이미 넘긴 아파트 명의를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 요양원 입소를 막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자필 서명과 도장이 찍힌 서류가 있는 이상 단순 후회만으로는 되돌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증여를 무효로 하려면 사기나 강박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지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도장을 찍었으니까요. 내 손으로, 내 의지로 찍은 도장이었지요. 그 순간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상담소를 나오는 길,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평생 혼자 버텨온 사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난은 싸울 수라도 있었지요. 맨손으로 시작했어도, 바늘 하나 쥐고 버텼어도 그때는 앞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적은 자식이었지요.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기고 싶지 않은 싸움을 해야 하는 것, 자식을 상대로 증거를 모아야 하는 것, 그것이 진짜 고통이었지요. 그러나 무너지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흘이었지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랍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꺼내 들었지요. 아들 집 복도에서 녹음한 자식들의 대화였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 듣고 나서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날짜, 장소, 대화 내용을 하나씩 정리했지요. 칠순 잔치날부터 오늘까지 기억나는 것들을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희주가 했던 말, 성진이가 보낸 문자, 요양원 서류가 날아온 날짜까지 하나씩 정리했지요. 법률 상담소에서 들은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지요.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문자 기록이 있었지요. 그리고 날짜별로 정리한 메모장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모아두었지요. 그 장부 사이에서 오래된 명함 한 장이 나왔습니다. 박인철 변호사. 제가 가장 어렵던 시절, 시장 한 귀퉁이에서 아무 대가 없이 손을 내밀어 주었던 분이었지요. 은퇴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연락처는 그대로였습니다. 명함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지요. 녹음 파일, 문자 기록, 날짜별 메모자. 자식들은 제가 이런 것들을 모아두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늙고 병든 노인이 증거를 쥐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겠지요. 그러나 이경수는 시장에서 평생 거래를 해온 여자였습니다. 말보다 기록이 중요하다는 것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지요. 자식들은 사흘 뒤 제가 순순히 짐을 쌀 거라고 믿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지요. 이경순이 지금 이 새벽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인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지요. 오히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손이 정확히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경순의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번만큼은 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박인철 변호사를 만난 것은 전화를 건 지 사흘 뒤였지요. 저는 그분 앞에 휴대폰과 녹음기를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문자 기록과 녹음 파일, 그리고 날짜별로 정리한 메모장이었지요. 그분은 녹음 파일을 끝까지 듣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이라면 싸워볼 수 있다고 했지요. 증여 무효 소송과 부양료 청구,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과 완전히 등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있다고도 했지요. 그분은 제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각오가 되어 있냐고요. 각오는 이미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가벼워졌지요. 각오라는 것이 꼭 분노에서 나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긴 슬픔이 다 빠져나간 자리에서 조용히 생겨나는 것이었지요. 소장이 접수된 날, 성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잖아.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늦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지요. 가족이라는 말은 요양원 서류 보낼 때 했어야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이번엔 희주가 찾아왔지요. 현관 앞에 서서 엄마가 너무한다고 했습니다. 소송까지 할 거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지요. 말이 되고 안 되고는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판사가 판단할 일이야. 희주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지요. 오랫동안 엄마는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울고 달래고 결국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지요. 그 엄마가 문을 닫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요. 재판은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식들은 여러 차례 연락을 해왔지요. 처음엔 협박에 가까운 말들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취하 안 하면 우리 다 끝이야. 병원에도 소문났어.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주변 창피하게 하지 말라고 병원 체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지요. 시장 동료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있다고 했지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샘플실을 다시 가동했지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오래된 재봉틀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지요. 수십 년의 시간이 손끝에 살아 있었습니다. 나란히 앉아 바늘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재봉틀 소리가 울릴 때마다 잊고 있던 이경순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저는 오래된 작업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정장이 아니었지요. 시장에서 바느질하던 시절 매일 입고 출근하던 낡은 옷이었습니다. 이경순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으로 살아왔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지요. 판결이 나던 날이었습니다. 재판장 안은 조용했지요. 판사는 자식들에게 증여한 모든 재산을 반환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부양료를 일시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성진이는 굳은 얼굴로 서 있었고 희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지요. 그렇다고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된 짐 하나가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지요. 재판장을 나오는 길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진이었지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잘못했어. 진짜로 잘못했어. 엄마가 시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우리 키웠는지 머리로는 알면서 마음으로는 몰랐어. 그 말에 희주도 옆에서 무너지듯 고개를 숙였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한테 냄새 난다고 했던 말 평생 후회할 거야. 엄마가 없었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서운함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지요. 그러나 그 말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알았지요. 어렵게 말했구나.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닫혀있던 어떤 문을 아주 조금 열어두었지요. 이경순의 삶이 이제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지요. 저는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풀면서 오래된 재봉틀을 창가에 두었지요. 평생 시장 한 귀퉁이에서 남의 눈치를 보며 앉았던 그 재봉틀이 이제 제 집 가장 좋은 자리에 놓였지요. 이상하게 그것만으로도 울컥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엄마였고, 시장에서는 아줌마였고, 자식들의 잔치 자리에서는 교사 출신으로 둔갑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이경순으로 살기로 했지요. 샘플실은 작았지만 빠르게 소문이 났습니다. 시니어 여성을 위한 맞춤 의류, 편하면서도 품위 있는 옷들이었지요. 몸이 예전 같지 않은 나이에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 자신이 그 증거가 되고 싶었지요. 업계 사람들은 다시 바늘 귀신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번에는 더 깊이 와닿았지요. 귀신처럼 사라졌다가 귀신처럼 다시 나타난 것이었으니까요. 그 즈음 성진이가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밥 한 번 먹자고 했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절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인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이경순은 자식을 끊어내려 싸운 것이 아니었지요. 이경순답게 살기 위해 싸운 것이었습니다. 엄마, 손 한번 잡아도 돼?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성진이는 두 손으로 제 손을 감싸 쥐었지요. 짓물러진 손마디, 굽어진 손가락 마디마디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숙였지요. 이 손이 나를 키웠는데 내가 이 손한테 너무 부끄러운 짓을 했어.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진이의 말이 진심인지 오랫동안 살펴봐야 할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건 네가 보여줘야 하는 거야. 엄마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번의 식사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일은 없었지요. 그러나 첫 발을 뗀 것이었습니다. 긴 여정의 시작이었지요. 희주는 그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지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울면서도 울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던 아이였지요. 그런 희주가 어느 날 샘플실로 찾아왔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한동안 말을 못했지요. 나 엄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 이렇게 오래 이걸 해온 사람인지. 저는 재봉틀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칠순 잔치 날 엄마한테 한 말. 아직도 생각나. 엄마, 나 그날 왜 그랬을까? 저는 천천히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다 지난 일이다. 희주는 그 말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했지요. 자존심 강한 아이에게는 울었다는 것을 확인받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어느덧 가을이 되었고 저는 아침마다 수영을 배웠습니다. 난생 처음이었지요. 물속에서는 나이가 없었습니다. 72살의 이경순도 처음 배우는 사람이었지요. 숨을 참는 법을 배우고 발차기를 배우고 물 위에 뜨는 법을 배웠습니다. 생각해보면 살면서 한 번도 제 몸을 물에 맡겨본 적이 없었지요. 늘 버텨야 했으니까요. 물속에서 처음으로 힘을 빼도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지요. 제가 평생 꿰어온 것은 옷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프고 서럽고 때로는 억울했던 날들을 바늘 하나로 한 땀 한 땀 꿰어왔던 것이었지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거는 것은 사랑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도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가능한 일이었지요. 늦었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바늘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었지요.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가장 아름다운 한 땀을 수놓고 있었습니다.